강지혜는 아침 서리가 내린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로 45번째 생일이었지만 축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일했던 서울의 유명 출판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잘린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혜야. 거울 속 자신에게 건네는 쓸쓸한 인사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반짝이던 눈빛도 이제는 희미해져 있었죠. 지혜는 부모님이 남겨준 인천의 작은 집으로 돌아와 번역, 프리랜서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녀의 능력은 다행히 번역계에서 인정받아 일감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번역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 미나였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지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엄마는 잘 지내지. 너는 학교 어때? 바빠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목소리가 좀 우울하게 들려요. 지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통화를 마치고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남편과의 이혼 후 미나는 엄마 편을 들어 아버지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계속된 외도와 거짓말에 지혜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그 후 남편은 바로 젊은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늘 그래왔잖아. 지혜는 다시 번역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소설의 마지막 구분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일에 빠져들면 적어도 외로움은 잠시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교 동창 수진이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생일인데 혼자 있을 거야? 내가 케이크도 사왔어.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집 안의 공기를 금세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 지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 30년 친구잖아. 어떻게 잊겠어? 수지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 요즘 집에만 있다며. 그러다 곰팡이 피겠다.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래. 핑계. 수진이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인천문화센터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국제문학 심포지엄이 열려. 같이 가자. 내가 좋아할 만한 작가들도 온대.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자리 어색해. 한 번만 집에만 있지 말고 내 재능 썩히지 마. 수진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너 자신을 가둬두고 있잖아. 세상은 넓어, 지혜야. 지혜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상처와 배신감에 자신을 가두고 살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지혜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생각 말고 그냥 가자.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티켓 이미 2장 샀어. 토요일 아침 지혜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데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지는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고 지혜는 혼자 전시된 그림들을 구경했습니다.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가 그려진 작품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이죠. 깊고 차분한 목소리에 지혜는 돌아봤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사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지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지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이성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최준호입니다. 이 전시회의 후원자죠. 그가 부드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강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그의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혹시 강지혜 번역가님 아니신가요? 밤의 끝에서를 번역하신 분. 지혜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책의 팬입니다. 프랑스어 원서와 비교해 봤는데 정말 탁월한 번역이더군요. 마치 한국 작품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지혜의 가슴에 따스한 기쁨이 번졌습니다. 자신의 작업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항상 특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은 제게도 특별해요. 준호는 지혜를 전시회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번역에 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테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좋아요. 카페에서 그들은 문학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인천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최준호 건축사무소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작업했고 지혜가 번역한 여러 작가들을 직접 만난 경험도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 언어를 그렇게 자유자재로 다루다니. 준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혜의 얼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관심 어린 눈빛과 경청하는 태도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인정받는 기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출판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지혜는 평소와 달리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변화의 시기군요. 때로는 그런 변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준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지혜의 마음은 묘하게 설렜습니다. 마치 20살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준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과의 대화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마음이 들뜨고 두근거렸습니다. 문득 수진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한 햇살이 사실은 위험한 덫의 시작일 줄은. 첫 만남 이후 준호는 지혜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번역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문자가 오고 퇴근 시간이면 저녁 식사 함께 할까요? 라는 초대가 이어졌습니다. 지혜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느낌이 어색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오랫동안 쓰지 않던 립스틱을 다시 꺼내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지혜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45세에 다시 찾아온 설렘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마음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인천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준호는 지혜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주름진 손가락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지혜 씨, 내 나이에 이런 말 하기가 쑥스럽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지혜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고백받은 10대 소녀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지혜는 수줍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인천의 해변을 거닐던 중 준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지혜 씨,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달빛 아래 빛났습니다. 지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청혼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너무 성급한가요? 준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을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지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해변 멀리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수진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달 만에 결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혜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해 뭘 알아? 지혜는 친구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준호 씨는 달라. 내 모든 것을 존중해주고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줘.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최소한 더 시간을 갖고 알아가는 건 어때? 약혼 기간을 좀 길게 가져봐.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원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마음을 따를게. 딸 미나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그렇게 빨리요? 그 사람 배경 조사라도 해봤어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나야,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 행복해. 지혜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미나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인천의 최고급 호텔을 예약했고 유명 디자이너의 웨딩드레스를 주문했습니다. 지혜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지혜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고급 웨딩드레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보석들과 우아한 드레스,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사모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했습니다. 지혜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녀는 강지혜가 아닌 최준호 회장의 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대부분은 지혜가 모르는 준호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앞자리에서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학업 때문에 미국에서 오지 못했고 화상 통화로 축하 인사만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신혼여행은 포르투갈로 갑시다. 지혜 씨가 포르투갈 소설을 번역하면서 직접 가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요? 준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따스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 공항에 도착하자 고급 리무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지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발코니에서 보이는 대서양의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나요? 준호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꿈 같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혼 첫날 밤, 준호는 지혜에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에서 그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번역 작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게요. 원한다면 출판사도 차릴 수 있어요. 준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행복의 물결이 지혜를 감쌌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자신만의 출판사. 어느새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울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지혜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행복이 제게 올 줄 몰랐어요. 여행 사흘째 되던 날, 지혜는 호텔 수영장에서 우연히 프랑스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프랑스어에 그들은 감탄했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이죠. 좋아요. 지혜가 답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항상 그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에서 돌아온 준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녁에 프랑스인 부부와의 약속을 언급하자 준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가도 좋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호는 갑자기 두통이 심하다며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혼자 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럼 저도 안 갈게요. 당신이 아픈데 혼자 둘 수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가세요. 나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결국 혼자 저녁 식사에 갔습니다. 프랑스인 부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내내 준호가 걱정되었습니다. 빨리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다시 평소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밝게 웃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와인 양조장에 가볼까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미리 예약해뒀어요. 지혜는 어제의 일을 잊고 다시 행복한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의 마지막 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별을 보던 지혜의 어깨 위로 준호의 손이 살며시 얹혔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여전히 편안했습니다. 지혜 씨, 이제 인천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묘하게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지혜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달라진다뇨? 준호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냉혹함이 그의 표정에 스쳤습니다. 내 아내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규칙이요. 준호는 마치 업무 지시를 내리듯 딱딱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내 허락 없이는 외출 금지. 둘째, 모든 통화와 메시지는 비서를 통해서만. 셋째,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해야 해요. 건강을 위한 거니까. 순간 지혜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것이 농담인지 아니면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 눈빛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하시는 거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지혜의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강한 힘에 지혜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혜 씨. 당신은 이제 최준호 건축사무소 회장의 부인이에요. 그에 맞는 품위와 예절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 순간 지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콤한 사랑의 환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온 지혜는 송도의 초고층 타워 펜트하우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창문은 모두 특수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지문인식으로만 작동했고 지혜의 지문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에요. 아름답죠? 준호가 웃으며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김경희 집사와 박준영 비서예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줄 거예요. 중년의 여성과 젊은 남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지혜의 짐을 방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집사는 지혜를 안내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이 사모님의 방입니다. 지혜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개인 욕실까지 갖춘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보이지 않았고 창문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희 씨, 창문은 어떻게 여나요? 사모님, 이 창문들은 안전을 위해 열리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36층이다 보니 위험할 수 있어서요. 지혜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아직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은요? 가져왔는데. 경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새 휴대폰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전 휴대폰은 데이터 이전 후 돌려드린다고 하셨어요. 경희는 서랍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휴대폰을 살펴보니 단 4개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경희, 준영, 그리고 현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현우는 누구인가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십니다. 지혜는 놀랐습니다. 준호가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딸 연락처는 어디 있나요? 경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회장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거대한 식탁에서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직원이 코스 요리를 하나씩 내왔고 와인도 따라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지혜는 이 모든 호화로움 속에서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 제 휴대폰에 제 지인들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준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당신의 세계는 여기예요.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미나도 있고 제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가끔씩 연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일단은 여기 적응하는데 집중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에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하얀 약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매일 아침 드셔야 해요. 건강검진에서 당신의 혈압이 좀 높더군요. 지혜는 의심스러웠지만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준호가 미소 짓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첫 일주일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돌아왔고 지혜는 넓은 집을 구경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먹는 약 때문인지 항상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흐릿했습니다.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둘째 주가 지나자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지혜의 옷차림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오세요. 제가 준비한 드레스로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웃는 방식도 조금 고쳐야겠어요. 너무 크게 웃으면 품위가 없어 보여요. 지혜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자신의 웃음소리까지 통제당한다는 느낌에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지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도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그는 매서운 눈빛으로 경희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모님이 약 먹는 것 꼭 확인하세요. 준호가 떠나자 지혜는 처음으로 약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경희가 가져온 물과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했다가 그녀가 나가자마자 휴지에 뱉었습니다. 첫날은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금단 증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는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명료해지고 몸에서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지혜는 펜트하우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서재가 궁금했습니다. 그곳은 늘 잠겨 있었고 준호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경희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지혜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준호가 급히 출장을 가느라 잠그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곳에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지혜는 서재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거운 오크 냄새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중앙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 한쪽에는 금고가 보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서류들이었지만 마지막 서랍에서 아내들이라고 적힌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3명의 여성에 관한 서류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른 시기에 준호와 결혼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각 여성의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 의료 기록, 그리고 사망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첫 번째 부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두 번째 부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 세 번째 부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지만 말년의 사진들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창백하고 마른 얼굴, 생기 없는 눈빛, 마치 지금의 지혜처럼 말이죠. 의료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3명 모두 결혼 후 같은 패턴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불안 장애와 적응 장애 진단으로 가벼운 진정제를 처방받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의 종류와 용량이 늘어갔습니다. 모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박상훈 신경과 전문의였고 메모에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약물 조정함이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같은 약을 먹였구나. 지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매일 먹던 그 약이 이 여성들도 똑같이 먹었던 것이고 결국 그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폴더 뒤쪽에는 더 충격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일기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아내들을 실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체 1호는 너무 빨리 포기했다. 약물 조절을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험체 2호는 1호보다 오래 버텼지만 결국 과다 복용으로 실패. 다음에는 용량을 더 정확히 조절해야 한다. 실험체 3호는 가장 성공적이었다. 2년간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으나 마지막에 저항하기 시작해 심장마비로 처리했다. 다음 대상은 더 순종적인 성격을 선택해야 한다. 지혜는 메모지에 적힌 실험체 4호라는 단어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준호의 4번째 실험 대상, 4번째 희생양. 갑자기 서재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지혜는 급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희가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지혜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공포, 절망,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난 그렇게 죽지 않아.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평생 책과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상상해 온 그녀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상상력을 발휘해 이 유리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이상 약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호의 아들 현우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반드시 같은 편일 수는 없으니까요.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매일 아침 약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에 시달렸지만 점차 몸과 정신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탁한 안개가 걷히듯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다시 의지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도쿄에서 돌아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경희에게 아픈 척하며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펜트하우스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출구는 현관문 하나뿐이었고 비상계단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 있을까? 지혜는 창문 너머 인천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6층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준호의 아들 현우였습니다. 경희에게서 들은 바로는 현우가 다음 주 토요일에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전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언어와 번역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어떻게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경희 씨, 혹시 외국어를 하시나요? 지혜가 저녁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경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에서 10년 살았어요.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요. 지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준호가 도쿄에서 돌아오는 날, 지혜는 평소처럼 약을 먹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지혜를 관찰했습니다. 당신 상태가 좀 달라 보이네요. 준호가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눈빛이 달라요. 약은 잘 먹고 있나요? 네, 매일 먹고 있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의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준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토요일에 내 아들이 올 거예요. 현우는 좀 특이한 아이니 당신이 너무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지혜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가 그녀와 현우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지혜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펜트하우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영 비서는 특별 요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경희는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 곧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준호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우는 준호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내 새 아내 지혜예요. 준호가 지혜를 소개했습니다. 현우의 시선이 지혜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의 빛이 어렸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혜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주로 준호와 현우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내용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대할 때
굉장히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깊은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와서요. 서재에서 받고 올게요. 준호가 서재로 들어가자마자 지혜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현우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신 아버지가 저를 가두고 있어요. 현우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들에 대해서도요. 지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실험 대상이었어요. 현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도 실험을 시도했지만 제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포기했죠.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녀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음 주 목요일 도쿄로 학회에 가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제가 비상 계단 문을 열어둘게요. 그들의 대화는 준호의 발소리가 들리자 즉시 멈췄습니다. 지혜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차를 마시는 척했습니다. 목요일까지의 나흘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약을 버리며 체력을 회복했고 경희와 준영의 일과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준영이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서류 정리차 외출한다는 것과 경희가 오후 3시에 장을 보러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목요일 아침 준호는 여행 가방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내일 밤에 돌아올게요. 약 꼭 챙겨 먹어요. 지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준호가 떠난 후 지혜는 경희에게 두통이 심하다며 방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외출한 시간에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비상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말한 대로 비상 계단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손이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자유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충격에 굳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지혜 씨. 지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서웠습니다. 실험체 사호가 도망치려고 하다니 재미있군요.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혜의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경희가 복도 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혜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약을 먹지 않은 지 일주일 됐어요. 당신이 저를 가두고 실험하는 걸 알아요. 당신은 3명의 전 부인을 죽였고 저도 죽일 계획이에요. 경찰에 모든 증거를 보냈어요. 준호는 프랑스어를 전혀 몰랐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아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프랑스에서 1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경희 씨, 도와주세요. 그가 3명을 살해했어요. 저도 곧 죽을 거예요.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경희의 눈에 공포와 혼란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경비원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빨리요. 경희는 1층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벌게요.
비상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1층에 도착하면 서비스 출입구로 나가요. 제가 경비원들을 다른 층으로 보낼게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는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경희가 경비원들에게 지시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망칠 순 없어요. 지혜 씨. 당신은 내 것이니까. 지혜는 눈을 굴리며 정신이 혼미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가슴이 아파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경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의사를 불러요. 안 돼. 아직 실험이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의 혼란을 틈타 지혜는 벌떡 일어나 비상 계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와 함께 준호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렸습니다. 돌아와. 당장 돌아와. 지혜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1층에 도착했을 때 경희가 말한 대로 서비스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찬 바깥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3개월 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 누가 그녀를 발견할지 모르니까요. 지혜는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와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수진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지혜는 그 속에 섞여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자유야. 다시는 그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녀의 언어 능력이 결국 그녀를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언어들, 그녀의 인생을 바꾼 언어들이 이제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다리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뒤돌아볼 때마다 준호의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검은색 고급 차량이 지나갈 때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 어디야?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줘. 난 도망쳤어. 그 사람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지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송도 중앙역 앞이야.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움직이지 마. 30분 안에 갈게. 전화를 끊고 지혜는 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이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수진의 낡은 소형차가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허기와 탈진으로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진은 친구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지혜야,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말랐잖아. 얼굴이 반쪽이야. 지혜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리 여기서 떠나자. 수진은 더 묻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송도에서 벗어나 인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 도달했을 때 지혜는 비로소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괴물이야.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명의 전 부인을 죽였어. 모두 약물 실험의 희생자였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혜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보인 준호의 변화, 감금 생활, 매일 먹어야 했던 약, 그리고 서재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까지. 말을 할수록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악몽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쳤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수진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의 영향력은 엄청나. 경찰도 그의 편일 수 있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수진은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자. 내 친구가 강원도 양구의 펜션을 운영해. 시즌이 아니라 손님도 거의 없어.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자.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지혜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토록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양구의 펜션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수진의 친구 유미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듣자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안전할 거야.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거니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준호가 그녀를 쫓아오고 약을 억지로 먹이려 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 알려준 번호로 그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탈출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경찰, 사설 탐정 모두 동원해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의 혼란을 이용해 시간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아버지를 멈춰야 해요. 현우는 준호의 서재에서 가져온 중요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수진과 상의 끝에 지혜는 현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펜션이 아닌 인근 소도시의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일기장과 실험 기록이에요. 3명의 전 부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준호가 전 부인들에게 어떤 약물을 투여했는지, 그에 따른 증상 변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의 성분과 용량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병든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점점 변해갔어요. 다른 여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죠. 현우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막을 용기가 없었죠. 그리고 현우가 망설이다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지혜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었으니까요. 현우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지혜와 수지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초기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준호는 인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경찰서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혐의를 제기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담당 형사의 말에 지혜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한 언론사 기자를 만났고 그 기자는 지혜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대형 스캔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지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제가 잃을 건 다 잃었어요. 이제는 진실만이 중요합니다. 기자는 현우가 제공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곧바로 기사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국적인 일간지에 준호의 충격적인 비밀이 보도되었습니다. 인천 건축계 거장, 3명의 부인 모두 의문사. 4번째 부인 탈출로 드러난 충격적 진실. 뉴스가 보도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준호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여성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거 준호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와 비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부인들에게 약을 먹이라고 강요했어요. 거부하면 저희에게도 해고와 협박이 있었죠. 3번째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돌아가셨죠.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경찰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준호는 체포되었고 그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준호의 자택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밀 금고 안에는 약물 연구 자료와 전 부인들의 일상을 감시한 비디오,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혜를 위한 마지막 계획이 적힌 메모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언제 어떻게 자살할 것인지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혜는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준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경찰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불안 증세가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준호를 다시 마주했을 때 지혜는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라하고 늙은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두렵고 강력해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혜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준호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을까요? 지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준호는 감금, 협박, 약물 투여, 그리고 3명의 전 부인들에 대한 간접살인, 혐의 등으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수진과 현우, 그리고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딸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엄마. 미나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천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재판이 끝나고 지혜는 준호의 재산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지혜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인정했고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삶은 이미 충분히 겪었고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았으니까요. 대신 지혜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서울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미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 할 때야. 너는 내 공부에 집중하렴. 제주도에서 지혜는 새 언어 새 삶이라는 작은 번역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언어 교육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현우도 그녀의 학교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55세가 된 지혜는 이제 평화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사무실에서 번역 작업을 하고 학생들에게 언어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일상이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끔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언어는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삶을 구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지혜는 새로운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미나는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후 어머니의 재단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경험이 딸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언젠가 이 상처들이 완전히 아물까? 지혜가 어느 날 딸에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준호를 만났던 그림 속의 풍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해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